네, 지금 방금 소개받고 강의 세미나를 하게 될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스마트관광원의 부총입니다. 사실 오늘 이규영 판사님하고 여기 다수의 법조계 인사들이 오셨는데 사실 이런 분들은 보시면 안 됩니다. 평소에 이런 교실에서만 보는 걸로. 그렇죠? 혹시 뭐 코트에 간다든가 이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겠죠. 네. 자, 오늘 스마트 관광의 디지털 전환 관련법 이슈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연구의 깊이는 없는데 요걸 위해서 제가 조금 공부를 해왔습니다. 예. 일단 오늘 제 소개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혁명과 스마트 관광, 스마트 관광 관련법 제도, 향후 개선 방안 결론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에고가 좀 약해서 자랑하는 걸 좀 좋아합니다. 네. 제가 이 빨간 줄로 월드 탑 2% 이렇게 딱 썼는데 저기 어떤 분이 1%를 앉아 있어갖고 맛이 갔습니다. 저기 사실 삭제했어야 되는데 네. 하여튼 그래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네. 스마트 관광 관련해서 다양한 학술적 정의를 했는데 저널 오브 스마트 투어리즘을 제가 이제 여기 다 학계 인사들이기 때문에 정보법 관련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그 저널을 발간하시죠. 예. 사실 우리나라에 수많은 저널들이 있습니다만 그 우리가 국제화 또는 글로벌화를 지향하고자 모든 나라의 정책이라든지 국민들 또 특히 학부모님들 다 이 글로벌 국제화에 굉장히 키워드에 매몰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실 또 저널을 국제화시키는 건 또 굉장히 틀린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남 학장님하고 저널 오브 스마트 투어리즘을 런칭을 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제 SSGI를 10년 안에 만들겠다라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갖고 시작을 했고요. 거의 지금 벤처 창업 수준입니다. 예. 책도 스마트 관광 책을 썼고요. 저는 스마트 관광을 다음과 같이 연구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2015년에 스마트 투어리즘이라는 이제 개념과 정의를 하였고요. 계속해서 스마트 투어리즘 에코시스템도 이제 논문을 썼습니다. 2021년에는 이제 스마트 투어리즘과 스마트 시티의 결합이 필요하다. 스마트 투어리즘 시티라는 논문을 썼고, 요즘 뭐 최근에 다 AI 아니면 뭐 되는 게 없죠. AI와 로보틱에 대해서도 논문을 또 썼고요. 최근에는 이게 좀 돈이 될 것 같아갖고 메타버스 투어리즘으로 또 살짝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쫓는 트렌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트렌드를 쫓기만 해갖고 이게 돈 벌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메타버스 투어리즘 우리 정남 학장님과 같이 논문을 썼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디지털 혁명과 스마트 관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1차 산업혁명은 뭐 우리가 증기기관의 시발점이었죠. 사실 증기기관은 물퍼 올리기에 필요한 동력을 만든 건데 사실 물퍼 올리기 왜 필요했냐면 양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에 사실은 이 크랭크 축이 이게 우하고 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크랭크 축을 결합을 시켜서 좌우로 움직이게 하는 그거 하나가 사실 혁명이거든요. 그래서 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기차가 나왔고, 포드가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으로 이제 자동화가 나왔고, IBM의 제임스 왓슨이 메인프레임을 만들어서 어카운팅을 자동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 개를 다 모아서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들었죠. 인터넷과 음악과 또 뭐죠? 인터넷, 음악, 카메라 이 세 가지를 갖고 스마트폰을 만들었는데 그게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 중에 하나가 종묘예요. 영어로 치면 올센틱하다고 가장 아름답고 진정성 있는 건물입니다. 겨울에 가도 예쁘고 비 오는 날 가도 예쁘고 눈 오는 날 굉장히 아주 정말 아름다운데 여기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을 갖고 가서 사진을 찍죠. 그럼 뭐냐? 스마트폰을 터치해갖고 하이터치라고 하죠. 그래서 하이테크와 하이터치가 사실 결합된 시대를 살고 있고 관광은 스마트 관광은
이 스마트폰을 여러분들이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길을 찾기 시작하면 이 스마트 관광이죠. 사실 집에서 나오면 관광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 관광을 길게 제도 정의를 했지만 스마트폰을 들고 집 밖으로 나오는 순간 스마트 관광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맨 위에가 이제 스마트 관광의 experience 레이어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도 타고 스키도 타고 잠도 자고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제 관광 경험이라고 하고, 이 경험이 사실 되려면 비즈니스가 그러니까 프로바이더들이 서비스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서비스 레이어가 있어야 되는데, 진정한 저 비즈니스가 되려면 사실 법, 규제, 제도가 뒷받침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 사실 거버넌스 레이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광 쪽의 연구자들은 맨 위에 익스피리언스 레이어하고 비즈니스 레이어까지만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테크가 들어가서 사회에서 적용돼서 모든 사람이 쓰기 시작하려면 이 거버넌스 레이어가 세팅이 안 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이제부터는 시작돼야 된다. 당연히 이제 데이터, 정보공학회도 데이터를 다루죠.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 레이어와 피지컬 레이어. 사실 이제 스마트 관광도 보면 저도 얼마 전에 코펜하겐을 갔다 왔는데 거기 도로가 3개더라고요. 차도, 자전거 도로, 그 다음에 인도. 이 3개가 확연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전거 타기가 아주 안전합니다. 애기 태우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엄마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 사실은 스마트 시티가 돼야 되고,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투어리즘 결합되고 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투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 산업, 관광 기업이죠. 근데 하나투어보다는 이제는 부킹스닷컴, 엑스피디아, 에어비앤비, 트립어드바이저, ELF 이런 거를 사용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나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가 잘 활용하고 관광 경험을 극대화시키고 있죠. 그래서 디지털 터치 포인트가 만들어지면 밑에의 피지컬 레이어의 피지컬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물리적인 자원이나 시스템들이 서포트가 돼야 됩니다. 이게 요즘 말하고 있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이고 디지타이제이션이고 이런 말입니다. 디지털라이제이션과 디지타이제이션은 조금 틀리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자, 그래서 관광 여정 지도를 보게 되면 이제 커스터머 저니 맵을 만들었는데요. 관광은 사실 판타지나 이미지에 대한 멸망이거든요. 가고 싶은 욕구, 인스파이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인스파이어레이션은 이제 구글 같은 트립어드바이저 같은 데서 인스파이어를 하죠. 사진이나 영상들을 보여주고. 근데 부킹을 하게 되면 expedia.com이나 booking.com 이런 것들 사용하죠. 사실 근데 자전거 대여하려면 저도 해봤는데 우리나라의 비자 마스터가 안 됩니다.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비자 마스터는 다 은행하고 거래를 해갖고 우리나라 은행들이 비자 마스터를 쓰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마지막에 우리나라 은행 제도는 파이널 컨펌을 뭘 해요? 문자 메시지로 하죠. 문자 메시지 6자의 디지털 코드를 보내면 우리가 그 파이널 컨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이 자전거 쓰기가 어려워. 문제가 있죠. 우버,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가면 에어포트도 지금 많이 바뀌고 있죠. 에어포트도 디자인이 다 스마트 관광객들을 위해서 디자인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자, 에어라인도 마찬가지고 헤르츠 렌트카, 밑에 우버, 올라 이런 새로운 자동차 시스템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힐튼, 에어비앤비, 페이스북, 여기서 테크놀로지 없는 것이 없고요. 우리 관광 떠날 때 이 앱들을 다 거의 다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스마트 투어리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자기의 관광의 행동, 목적, 만족 이런 것들을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스마트 관광의 법 제도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ICT 어덥션이 이게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 지금 발표한 건데 2020년에 우리나라가 ICT 어덥션을 가장 잘하는 나라입니다. 랭크 넘버 1. 그런데 flexible work, 그러니까 유연하게 일하는 거는 좀 떨어져요. 없어. 디지털 스킬도 많이 떨어진다고 나왔고요. 진짜 중요한 건 디지털 리걸 프레임워크가 순위 안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정보법 학회
회원 발표자 분들이 발표하는 걸 잘 듣고 우리가 이 순위를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적 기반은 순위권 밖에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심포지엄을 기획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인적 자원과 법적 프레임워크의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고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규칙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법의 역할은 여기 이제 판사님이 계신데요. 판사님 앞에서 제가 법을 얘기하면 판사님이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실 것 같아요. 내 영역인데. 그렇지만 법의 역할은 이게 맞습니까, 판사님? 질서 유지, 통제, 선도, 평가, 예측, 제도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 기능들이 디지털 전환으로 가면 뭘 해야 되냐면 정확한 정의가 필요한데 지금 모호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관리가 부재하고 장치가 부재하고 정책적 지원 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분쟁 조정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과도한 규제로 인한 기술의 발전을 저하시키고 있다 라고 현안 진단은 나왔습니다. 이미. 자, 여러분들 이거 잘 아는 지금 현안이고요. 보시게 되면 최근에 KTX 타고 서울역이나 용산역에 내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택시가 없습니다. 택시가. 심야 택시가 1만 원 넘을 듯 타다 부활도 추진 이렇게 되고 있고 여기 보시다시피 연도별 택시 운전사 추이가 쭉 줄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모빌리티, 또 하나의 모빌리티인 음식 배달 앱으로 배달 활성화로 인하여 시장이 인력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택시 잡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이 사실 타다에서 택시로 넘어갈 때는 충돌이 많았는데 같은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택시하고 배달하고는 산업이 틀리다 보니까 충돌은 안 나는데 택시가 안 잡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공급 부족 현상을 대체할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버, 우리나라 우버가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우버가 언제 들어왔냐면 2013년에 한국 진출했고요. 14년도에 금지법이 발의됩니다. 1년 뒤에. 그 다음에 15년도에 우버가 나갑니다. 한국에서. 18년도에 타다 서비스가 런칭됐는데 2021년에 타다 금지법, 2022년에 플랫폼 운송사업자 3고 정식 사업 허가 획득 다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버가 편리한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런던 히스로우에 도착해서 우버를 타려고 굉장히 찾아 헤맸어요. 간신히 찾아서 이게 뭐 전화도 잘 안 되고 문자도 잘 안 되고 갖고 찾긴 찾아서 히스로 공항에 4층에 가면 파킹 나 4층에 우버 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코펜하겐의 이 공항 딱 들어서자마자 우버 타는 그 쉐어링 파킹 낫을 딱 이렇게 표지판으로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코펜하겐도 그렇고 제가 최근에 히스로는 못 갔는데 히스로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즉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제는 어떤 운송수단이 됐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버가 있으면 우리가 안전하게 어디까지 가고 싶은 곳을 가죠. 골프 치러 골프 가방 메고 가죠. 예전에 못했던 것들인데. 그래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내용이 지금 이제 되고 있는데 신설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 이제 계속 세팅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스마트 관광 도시도 있고 스마트 관광도 있고 국제 관광도 있고 별의별 관광을 글로벌로 다 갖다 붙이지만 다 작동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우버가 안 되기 때문에. 우버가 안 되는 게 구글이 안 되는 거죠. 구글이 안 되면 우버도 잘 타고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불확실하니까. 그러니까 구글만 있으면 우리가 찾아다니기가 너무 쉽고 가고 싶은 데를 certainty, 확실하게 찾아가는데 여러분들 사실 여행 많이 다녀보시지만 프랑스 가면 프랑스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씁니까? 독일 가면 독일 앱을 씁니까? 일본 가면 일본 앱을 씁니까? 그렇지 않죠. 다 우버 씁니다. 구글 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구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불평불만이 이렇게 나와요. 지하철역에서 신용카드로 표를 못 사고 아까 그 마스터카드, 비자 카드가 직접 거래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는 당연히 신용카드로 표도 구매 가능한데 외국 신용카드가 그냥 스캔한 것도 많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봐요.
본인 이름으로 개통 안 한 폼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본인 이름으로 개통하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외국인 등록증이 꼭 있어야 된다. 굉장히 어렵다 이거죠. 미국에서 온 친구를 만났는데 KTX 예매해라 왔다가 앱에서 검색은 되지만 예매하려면 마지막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문제라 이거죠. 근데 이제 카카오 택시도 안 된다. 우리나라 가장 많은 카카오 택시인데 우버는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버는 결제 시스템이 미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건 관광 사업자가 쓴 말인데요. 홍보일서에서 가장 답답함을 느낀다. 구글 맵을 못 쓰니까 한국은 외국인 여행자가 여행하기에 가장 힘든 어려운 나라다.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사실 스마트 시티와 문화관광부 같은 데서도 내려보내요. 그런데 구글을 막아놓으니까 작동이 안 돼. 그래서 구글 맵도 보시게 되면 자 2007년에 구글이 지도 반출을 요청했어요. 우리나라 10년에 거부했어요. 2014년에 법령 개정을 했어요. 조건부 허용한다. 2016년에 국외 반출 재요청했어요. 구글이 2016년에 요청 거부했어요. 우리나라. 대신 조건이 뭐냐? 국가 기밀 또는 국방과 관련된 이런 것은 다 삭제하라. 그런데 우리나라 잘 보시면 국방과 관련된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 삭제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거 여러분들 아세요? 구글 맵으로 대동강 찍으면 대동강부터 김일성 전시대까지 다 나와요. 다. 어제 드론이 우리나라 서울에 왔다고 하던데 잠은 잘 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유숙박의 문제입니다. 공유숙박 같은 경우는 에어비앤비인데 이 에어비앤비가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민박업으로는 합법인데 국내인들이 쓰면 불법이에요.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불법입니다. 그런데 경주를 올라가면 젊은 애들이 전부 에어비앤비에 숙박을 하지 모텔 잘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에어비앤비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합법이지만 에어비앤비에다가 방을 파는 사람들은 합법인 사람도 있고 불법인 사람도 많습니다. 에어비앤비는 그거 책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동종업체인 모텔이라든지 호텔이 그렇게 사업하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고발을 합니다. 고소를. 그러면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누가 해결해 줘야 되냐면 경주시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 경주시가 관광으로 대표적인 도시 아닙니까? 해결을 지금 못하고 있죠. 이런 문제들. 또 공중위생법과 관광진흥법 뭘 무시하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합법화 시켜야 되는데 모텔업하고 호텔업이 또 충돌이 많이 발생한다. 자,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저도 에어비앤비 2012년부터 사용해봤고 지금도 사용하는데 에어비앤비가 뭐 장점이 굉장히 많죠. 외국인 관광객한테 매우 진정한 그 지역 로컬을 갖다 경험하게 해줄 수 있고 또 에어비앤비 때문에 사람들이 가고 싶은 곳을 선택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보면 공유숙박업에 충돌하는 기존법이 있어요. 학교 보건법 반경 200m 내에 호텔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관 여인숙 학교 보건법에 걸리고요. 농어촌 정비법 숙박업에 교육 관련 객실 요금표를 게시해야 됩니다. 조항에. 위생관리법 공무원의 영업장 검사를 합니다. 보고서 제출해야 됩니다. 관광진흥법 공유숙박업자의 플랫폼 사업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관광진흥법을 일부 개정했어요. 민주당의 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외국인이든 국내인이든 다 법적으로 합법화시키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국내인한테는 180일만 사업하게 하겠다 이거예요. 180일만. 외국인들은 전부 오픈하고. 그럼 사업자들이 181일째 사업하면 이제 불법이죠. 그럼 잘못하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법들을 일본 걸 이제 따다가 한 건데요. 180 이내에 해결을 안 된다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 범법제가 되는 공유숙박업 현실에 맞지 않는다라고 저기 훌륭한 부교수가 이렇게 썼습니다. 대조선일보에 자랑스럽습니다. 자, 알리페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이 오는 이 중국 관광객들이 알리페이를 쓰고 싶죠. 알리페이를 간편하게 결제하려고 하는데 알리페이를 쓰려면 한국 준칙을 해야 되는데 알리페이 측과 금융감독하고 또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협력사를 통한 가맹점 서비스를 하려고 해요. 알리페이는.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한국 지출 요건을 맞추려야 된다라고 이제 요건 사항을 하니까 알리페이가 그럼 난 사업 못한다 이렇게 된 거죠. 이런 문제들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 제가 매일같이 보는 넷플릭스. 이게 넷플릭스 이펙트라고 뉴욕타임즈에도 나오고 CNN에도 나옵니다. 넷플릭스를 본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게 넷플릭스 이펙트입니다. 넷플릭스가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런 커다란 효과가 있는데 또 문제점이 뭐냐? 우리나라의 네트워크망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네트워크망 사용료 논란 및 콘텐츠 검열에 대한 논쟁이 붙었습니다. 이 부분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기정통부에서 구글, 페이북, 넷플릭스 서버를 국내에 의무화하라. 이 사람들이 설치 안 한단 말이죠. 근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1인 방송, 넷플릭스도 유료 방송과 같은 규제를 적용하기 시작하겠다. 이러면 누가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게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저도 어떤 게 맞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소비자들의 니즈와 욕구와 원하는 걸 갖다가 보고 즐기려면 지금 있는 형태를 유지시켜줘야지 된다라는 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자, 관광 플랫폼의 해외 주요 법적 대응 현황을 보면 모빌리티 플랫폼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2013년에 이미 캘리포니아주가 트랜스포테이션 네트워크 컴퍼니라는 법을 만들어서 합법화시켜요. 그러니까 2013년에 우버가 전부 합법화된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택시가 다 죽어버렸죠. 그런데 무려 48개 주가 TNC법을 법안을 통과시켜요. 그래서 미국의 뉴욕주 빼고는 거의 택시들이 다 죽었어요. 댈러스에 가도 택시 안 탑니다. 저도 지난번에 댈러스 갔는데 우버 불러서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래서 뉴욕시는 옐로캡이 있기 때문에 일반 택시 운송업과 같은 면허 취득, 각종 규제를 수용한다는 조건으로 이 TNC법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자,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 사법재판소가 2017년에 우버를 정보 서비스가 아닌 새로운 운송 서비스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합법화 시켰는데 독일 내내는 우버 영업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뭐 로컬에서 이제 충돌이 나는 거죠. 중국은 2015년부터 자가용 차량 택시화 허용했습니다. 일본은 승차 공유 서비스를 금지했습니다. 일본 뭐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택시가 굉장히 뭐 비싸고 또 택시 기사분들도 옷을 정복을 입고 택시에 대한 뭔가의 그 자부심이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승차 공유 서비스를 금지했습니다. 그렇지만 숙박업은 일본은 허용했어요. 2018년부터 주택 숙박업 시행으로 공유 숙박 서비스 전면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관광으로 돈 벌어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이제 피력한 거죠. 자, 미국 같은 경우는 2014년에 샌프란시스코 단기 임대법 허용하는 법 개정을 했고요. 자, 유럽도 2018년에 허용을 했는데 덴마크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에어비앤비를 통한 소득이 국세청으로 자동 신고되는 디지털 세금 솔루션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역시 북유럽 사람들의 그 참 프랙티컬한 면이죠. 그런데 공유 숙박업을 70일로 제한했대요. 하여튼 뭐 그 나라 사정에 따라 다 틀린 거지만 어찌됐든 이런 법적인 충돌을 각 나라마다 다 겪고 있고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고 국회의원들이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해결할 때쯤 되면 선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자, 사실 저도 이 심포지엄 준비하면서 법에 관심을 갖고 좀 찾아봤어요. 이것저것 찾아봐갖고 이제 이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 좋은 티오리가 있더라고요. 사회기술 시스템 티오리, 소시오 테크니컬 시스템 티오리인데 뭐 골자는 그겁니다. 인간과 기술의 사이 관계를 잘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와 기술을 seamlessly
그러니까 서로 충돌하지 않고 잘 연결해서 우리가 적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게 바로 이 소시오 테크니컬 시스템 티어리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떤 기술이 개발이 돼도 그 기술이 미치는 파장, 장애인, 외국인, 정상인 이런 사람들이 어떤 파장을 받는지, 어떤 불편함과 편함을 갖는지를 고려해서 도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따릉이 자전거 도입했을 때 따릉이만 딱 도입하니까 차도로 다녀야 되잖아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도도 사실 마련이 됐어야 되고, 아니 자전거 도로도.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실무적 개선 방안은 법적 기반을 당연히 마련해야겠죠. 여기 이제 정보법학회 회장님 오셨으니까 이제 내년부터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관련 법이 법제화돼야겠죠, 당연히. 아까 우버나 에어비앤비, 특히 뭐 구글맵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디팩토 팩터죠. 누구나 다 사용하는 겁니다. 이 누구나 다 사용하는 걸 갖다 우리가 사용 못하게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밖에 나가서 다 구글맵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적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되고, 당연히 규제, 차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기존 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슬기롭게 충돌 나지 않게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정부 대응 개선을 해야 됩니다. 예. 사실 정부의 역할은 합의잖아요. 협의하고 합의하고 양쪽 간의 충돌을 컨플릭트를 방지시켜 줘야 된다. 그래서 원활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야 된다. 그래서 법적 기반 마련, 규제 등의 차별 개선, 정부 대응 개선이 이 세 가지의 실무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자, 저는 스마트 관광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욕구가 있죠. 예, 인간은 5가지의 욕구가 있습니다. 욕망, 수면욕, 잠욕, 성욕, 재물욕, 명예욕. 이거는 이미 알려진 욕구입니다. 이 욕구와 우리의 눈, 코, 입, 귀로 들어옵니다. 그걸 안입이 설신이라고 하고, 의식은 안입이 설신, 의식까지 있다. 이 5가지 욕구를 사실 스마트 기술과 관광의 디지털 접점에서 실현시키는 게 스마트 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유숙박 어디로 가나 중앙일보에서 저를 초대하고 현재 관광산업에 대한 진단을 했어요. 그때도 말했지만 지금 이제 기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법적, 제도적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전거 다 타실 줄 아시죠? 자전거 앞바퀴는 방향을 잡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따라가야 되는지를 잡는 게 앞바퀴. 사실 관광산업에서 관광 연구자들이나 사업자들은 자전거 앞바퀴에 해당돼요. 새로운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고객 만족, 관광 경험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페달, 체인은 기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술이 밀고 가는 거죠. 예? 5단짜리, 10단짜리 이거 좋은 기술일수록 빨리 가고 편리한 거죠. 뒷바퀴가 중요해져. 법, 제도. 사실 여기 법하시는 분들은 앞에 걸 본다기보다는 뒤에 거를 리뷰하는 직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리뷰를 해서 에러를 발견하거나 문제점을 발견해서 고쳐주는 거죠. 사실 뒷바퀴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동차도 좋은 자동차는 후륜 구동입니다. 후륜 구동이라는 게 뭐냐면 뒤에서 안전하게 밀고 가야지 자동차 승차감이 좋다는 거예요. 관광산업도 사실 제대로 잘 되려면 이 뒷바퀴의 법적 제도 기반이 잘 서포트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관광, 이 스마트 관광이 정말 현실화되고 실용화 되려면 정보법 학회 회원분들의 변호사, 판사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최경훈이라고 합니다. 우선 연말에 이렇게 좀 뜻깊은 어떤 심포지움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카메라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이게 토론인지 갑자기 방송을 촬영하는 건지 약간 좀 헷갈리는데요.
우선은 사실 저는 이제 관광정책연구실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어떤 그 주제를 다루는 자리에 초청을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초청해 주셨을 때 저는 스마트 관광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진 않았어서 좀 부담을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이 자리가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좀 배우고 싶다는 생각에 이렇게 좀 토론자로 오게 됐습니다. 우선 이 주제 관련해서 오늘 구철모 교수님의 발표 너무 잘 들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 관광정책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되게 항상 고민이 됐던 영역을 탁 짚어주신 것 같아서 되게 좀 속 시원한 그런 이제 마음이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들었었고, 그거 외에 오늘 우선 말씀해주신 그 주제에 대해서의 스마트 관광은 제 연구 영역이 아니어서 좀 부담스러웠었다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듣다 보니까 어떤 좁은 의미의 스마트 관광을 오늘은 발제를 해주시기보다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스마트폰을 들고 나와 집 밖을 나오면 그게 곧 스마트 관광이다라고 하시는 말은 곧 스마트 관광이 지금은 거의 관광이다, 즉 광의의 관점에서 좀 접근해서 다양한 말씀들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정부가 얼마 전에 이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서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획 수립에 이제 같이 연구자로서 하면서 이제 각 분야별로 해야 될 앞으로 5년 동안 해야 될 정책들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또 가장 고민됐던 그것을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고민됐던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법이나 규제나 이런 것들이 얼마큼 뒷받침되어 줄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관광 산업의 회복이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관광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또 가야 될 큰 과제는 이제 국제 관광,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을 이제 유치하고 활성화하는 부분인데요. 오늘 말씀해주신 어떤 소비자 니즈의 어떤 행태와 그다음에 공급 간의 불일치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 대부분의 예시를 들어주신 게 좀 글로벌 프로바이더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물론 국내 관광, 즉 내국인들도 이런 어떤 글로벌 프로바이더를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제공하는 서비스를, 결국에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관광 정책의 방향 중에 큰 흐름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인데, 거기서 이런 어떤 그들이 원하는 니즈와 그 다음에 실제 공급이 되는 부분이 일치하지 않다 보니까 국제관광에 저희가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전면에 나서서 해야 되는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 이면에 받쳐줘야 되는 법 제도적인 부분들이 뒷받침되지 못하다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갖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 관광의 만족도나 경험의 질 제고에 있어서 높이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한 고민과 우려, 과제가 남아 있었는데 오늘 그 지점을 좀 정확하게 짚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시를 들은 게 사실은 뭐 정보 서비스에 있어서 구글이라든가 교통 서비스의 우버, 그다음에 숙박 서비스 에어비앤비, 그다음에 뭐 결제 서비스 알리페이나 관광 마케팅 채널로서 넷플릭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국내 사업자가 아니라 다 글로벌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좀 열어주었을 때 한국의 관광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희 이제 관광정책과 문화부가 좀 그 관할하는 법은 사실 이제 관광진흥법이 메인입니다. 근데 이제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 사업자들 중심으로 이 어떻게 보면은 법적 기반을 제공하거나 지원을 해주는 영역인데, 오늘 말씀해주신 어떤 그런 어떤 서비스 제공자들은 관광진흥법 내에서의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실 되게 다양한 타법의 어떤 그 법적 지원 기반이 이루어져야 관광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관광진흥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했지만 오늘 이 자리는 관광진흥법만을 논할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관광이 사실은 활동이고 행태이기 때문에 여러 분야와 결쳐져 있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법률적 어떤 기반들이 갖추어졌을 때 온전한 어떤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여러 서비스 분야의 여러 다양한 법률들이 관광의 어떤 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취지로 오늘 발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되게 왜 이것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가, 이게 관광객들은 구글 맵을 많이 이용하는데 아까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게 그러면 왜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는가, 이제 이런 부분은 저와 같은 관광정책 연구자보다는 오늘 많이 참석해주신 이 법 쪽의 전문가분들께서 좀 그것에 대해서 저가 또는 저 관광 쪽 학문 연구자들이 실마리를 좀 찾아갈 수 있게 좀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저도 이제 정책 연구자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협업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토론자이기도 하면서 또 이 법에 대해서 또 공부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을 좀 과제를 좀 공부하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의 정경호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호텔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진 게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신라 호텔에 입사해서 그때 이제 한 3개월간 전 매장을 돌면서 컨시어지니, F&B니 이런 이제 호텔 용어를 배워야 되니까 그럼 암기하고 그런 때가 생각나고요. 린넨에 가서 엄청나게 다림질하고, 지금은 이제 린넨이 오염물질 배출 때문에 아마 다 시외로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호텔 내에서 린넨이 있었거든요. 어디 근무하셨어요? 저는 이제 구매팀에 나중에 배치를 받아서 구매 업무를 했는데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토요일까지 근무를 해서 일요일 날 이제 그 발주를 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거의 한 4-5시, 1시에 퇴근해야 되는데 4시, 5시, 6시 예를 들어서 연애라도 있으면은 결혼식이라도 잡히면은 주문할 게 많으니까 호텔 신라. 예. 그런 기억이 나서 되게 너무 오랜만에 이런 호텔에 관련된 일을 하게 돼서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정말 연말에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토론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입법이나 스마트 관광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요. 너무 저도 생각지 못했던 걸 많이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스마트 관광을 생각했을 때, 관광이라는 걸 일단 생각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숙박이 있을 거고요. 거기 가기 전까지 이제 이동수단이 있겠고요. 이제 이동수단과 숙박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가서 음식도 사 먹어야 되고, 또 관광 상품도 구매를 해야 되고, 또 가서 사진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관광은 하나의 영역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수단이나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어떤 종합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아까 이제 교수님도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가 공연 숙박업이 현실에 맞지 않고 불법을 양산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봤더니 결국은 기존의 법들과의 충돌 문제 아닌가. 과거에 이제 아날로그 시대에 적합한 법들이 다 제정이 되어 있었죠. 제정이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이게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면서 그 디지털 시대에 전환되는 그런 맞는 법들이 아직 개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법은 한번 제정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달의 기술이라고 하셨는데, 기술 발전이나 사회 발전에 따라서 끊임없이 좀 개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시대 상황을 반영해서. 근데 이제 그게 조금 간극이 생기다 보니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한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정부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정부는 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법이 통과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관광이나 뭐 이런 부분들, 운수사업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빨리 개정을 해서 시대나 상황에 맞게 통과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특히 이제 그 동안에는 개별 호텔에 다 연락을 하고 숙박을 예약하고 또 그렇게 돼 있는데 요즘에는 이게 다 플랫폼화돼서 뭐 대표적인 뭐 숙박업에 있어서 플랫폼화는 에어비앤비나 뭐 야놀자 뭐 이런 것도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그 운송수단 관련해서는 뭐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이런 업체들, 아까 우버 말씀해 주신 우버, 타다 이런 업체들이 플랫폼화돼서 운송의 어떤 새로운 혁신을 가져오고 있지 않나. 근데 그 혁신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기존 아까 법을 개정하려고 그러면 선거철 나가서 기존의 어떤 그 택시 운송 사업자들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기사들의 어떤 분위기 때문에 한 표 때문에 이제 결국은 개정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처해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생각에는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방송통신 쪽에 주로 있다 보니까 전기통신사업법하고 방송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전기통신사업법이나 방송법도 좀 전면 개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명을 지금 전기통신사업법인데 디지털 사업법을 할까, 디지털 통신법을 할까 막 장명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니 아날로그도 있는데 왜 디지털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이름을 길게 해서 디지털 시대에 맞는 뭐 적합한 뭐 하면서 줄여서 디지털 뭐 사업법, 디지털 통신법 이렇게 이제 디지털을 꼭 놓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위에 계신 분들. 그만큼 이제 수요가 좀 있고요. 방송법도 지금 디지털이라는 표현을 써서 뭐 디지털 뭐 제가 이제 뭐 디지털 뭐 방송법이니 뭐 여러 가지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법 이런 용어를 가지고 제정안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것도 과거의 어떤 그 시스템, 뭐 과거의 기존의 아날로그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날로그 시대에 맞는 법들이 지금 현재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정을 하려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아까 이제 1인 방송하고 넷플릭스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 1인 방송에 대해서 방송법과 동일한 규제를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제 유튜버들이나 이런 1인 방송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나 1인 방송을 방송법으로 포함을 시켰을 때는 지금 현재 1인 방송은 지금 방송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부가통신 서비스 부가통신 사업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논의가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OTT 뭐 넷플릭스나 또는 유튜브 같은 OTT 사업자를 방송으로 편입시킬 거냐 이런 논의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OTT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위법하지 않으면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방송은 위법 플러스 공익성, 공공성, 윤리성이 이제 내용 규제를 받고 있어서 좀 강한 규제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절을 해서 반영을 하려고 그러고요. 제가 이제 이런 법들이 제가 관여하고 있는 법들이 관광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법을 만들 때는 되게 연구반들이 꾸려지고 참여를 하게 되는데 저기 송도윤 변호사님도 마찬가지로 법을 많이 제정하는 참여하는데 타법에 대해서 타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많이 고려를 하지 못하고 단순히 방송이나 통신 그 자체만 보고 이렇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그런 걸 많이 깨달았고요.
향후에 그런 작업을 참여할 때 반드시 이런 이제 관광 분야나 다른 분야도 좀 참작해서 참여할 때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개별적인 뭐 관광진흥법이나 관광기본법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에 많이 공부를 못해서 깊이 있게 논의는 못하고요. 이 정도 좀 포괄적으로 방향 관련해서 말씀드린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